제75회 관운장은 뼈를 긁어 도끼를 다스리고 여몽은 백의로 강을 건너다. 관공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조이는 곧 군사를 이끌고 성에서 지쳐나왔으나 관평이 내달아 이를 물리치고 관공을 구하여 영체로 돌아왔다. 팔에 꽂힌 화살을 뽑고 보니 살촉에 독약을 발라놔서 그 독이 뼈까지 들어갔다. 그리하여 오른팔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쓸 수 없게 되었다. 관평은 황망히 여러 장수와 부친께서 만약에 이 팔을 못 쓰시고 보면 어떻게 적과 싸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잠시 형주로 돌아가서 조리하시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며 의논하고 함께 장중으로 들어가서 관공을 배웠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느냐? 관공이 물어서 여러 사람이 말했다. 이번에 군우께서 오른팔을 상하셨으니 적을 대하여 노하시고 보면 상처에 좋지 않고 적과 싸우기도 불편하시리라 생각되어 여럿이 의논하였습니다. 잠시 회군하여 형주로 돌아가 조리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여쭈러 왔습니다. 내가 번성을 취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늘 번성을 취한 다음에는 허도로 밀고 들어가 조적을 초멸하고 한시를 편안하게 할 생각인데 어찌 조그만 상처로 대사를 그르친단 말이냐? 너희들이 감히 군심을 문란하게 할 작정이냐? 관우가 몹시 노하여 성을 내며 소리를 질러 관평 등 여러 장수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장수들은 관공이 군사를 물리려고도 아니하며 또한 상처도 낫지 않는 것을 보자 오직 사방으로 명의를 구할 뿐이었다. 하루는 웬 사람이 강동으로부터 이려 편주를 타고 와서 영체 앞으로 이르니 소졸이 그를 인도해서 관평에게 보였다. 관평이 그 사람을 보니 머리에 판건을 쓰고 몸에는 도포를 입고 팔에는 푸른 자루를 걸고 있는데 제 말로 자기는 패국 초군 사람으로 성은 화요, 이름은 타요, 자는 원화라고 하면서 관장군께서는 천하 영웅이신데 이번에 독먹인 화살에 맞으셨던 말씀을 들었기에 특히 치료해 드리러 온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다. 관평이 그러면 바로 전일 동호장수 주태의 상처를 고친 분이 아니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렇소 하고 대답했다. 관평은 크게 기뻐하며 그 길로 여러 장수와 함께 화탈을 인도해서 장중으로 관공을 뵈러 들어갔다. 그때 관공은 팔의 상처가 몹시 아프기는 했어도 군심이 어지러워질까 두려워서 감히 말은 못하고 달리 소일할 거리가 없어서 마침 마량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는 의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곧 불러들였다. 예가 끝난 다음 관공이 자리를 주워앉혔다. 화타는 차를 마시고 나서 팔을 보여달라고 청했다. 관공은 웃옷을 벗고 팔을 내밀어 화타에게 상처를 보였다. 화타는 한 번 보더니 진단을 내렸다. 이것은 화살에 상하신 것인데 살 끝에 오두의 독이 있어서 뼈까지 들어갔소이다. 빨리 치료받지 않으시면 이 팔은 영영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관공은 근심스레 말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고치시려오? 제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군우께서 무서워하시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관공은 웃었다. 내가 죽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데 무엇을 무서워하겠소? 우선 조용한 곳에 기둥 하나를 세우고 기둥 위에 큰 고리 하나를 달고 그 고리 속으로 팔을 넣으시게 해서 끈으로 붙들어 매고 낯을 보로 싼 다음에 제가 뾰족한 칼로 뼈가 드러나도록 살을 째서 뼈에 미친 살축의 독을 깨끗하게 긁어내고 그 위에 약을 바르고 짠 자리를 실로 꿰매야만 비로소 무사할 것인데 군우께서 무서워하실까 두렵소이다. 그처럼 수월한 걸 가지고 기둥이니 고리니 할 것이 뭐 있어? 관공은 웃으며 주연을 차려서 화타를 대접하게 했다. 관공은 술을 몇 잔 마신 다음에 마량과 바둑을 두면서 팔을 내밀어 화타로 하여금 상처를 째게 했다.
화타가 한 장교를 시켜서 큰 그릇을 받들어 팔에 피를 받게 한다. 칼을 댈 테니 놀라지 마십시오. 자네 마음대로 고쳐보게. 내 어찌 세상에 속된 무리처럼 아픈 것을 무서워하겠나. 화타는 곧 상처에 칼을 댔다. 살을 쭉 째서 뼈가 드러나게 해서 보니 이미 푸르게 독이 퍼져 있었다. 화타는 칼로 뼈를 긁어냈다. 갈그락갈그락 소리에 장상 창하에 보고 있는 자들 모두 낯빛이 변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나 관공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이며 담소하고 바둑을 두는데 전혀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잠깐 사이 피가 흘러 그릇에 찼다. 화타가 독을 말끔하게 다 긁어낸 다음에 약을 바르고 짠 자리를 실로 꿰매자 관공은 크게 웃고 일어나서 여러 장수를 보고 말했다. 이제는 이 팔을 놀리기가 전과 같고 또 조금도 아프지 않으니 선생이 참으로 신이옵니다. 제가 한평생 의원 노릇을 했어도 이제껏 이런 분은 보지 못했으니 군우께서는 참말 전신이십니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병을 고치는데 내외과를 나누지만 세상의 묘한 재주 그리 흔치 아니하다. 신이 명장으로 관운장을 꼽고 성수 명의로는 능히 화타를 말하네. 관공은 화살 맞은 상처가 다 낫자 연석을 베풀어 화타의 수고를 살해했다. 화타가 신신당부한다. 군 후에 전창이 비록 나으시기는 했으나 부디 그 팔을 아끼십시오. 노하시기라도 하면 낫거나 나아가던 상처가 다시 100일을 지난 뒤에라야 예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관공은 금 100냥으로 살해하려 했으나 화타는 굳이 사양했다. 저는 군우께서 의기가 높다는 말을 듣고 치료해 드리러 온 것이니 어찌 그런 것을 바라겠습니까? 화타는 상처에 붙일 약 한 첩을 주고는 하직하고 가버렸다. 이때 관공이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베어 위명이 크게 떨쳐 온 천하가 경탄에 맞이했는데 탐마가 이 소식을 허도에 고하자 조조는 수스라치게 놀라서 문무관원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내 본디 운장의 지모와 용맹이 세상에 뛰어난 것을 아는데 이제 형량에 운거하니 이는 범에게 날개가 돋친 격이라 우금이 사로잡히고 방덕이 그 손에 죽어 우리 군사의 예기가 꺾였으니 만일에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를 진격해 온다면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내 도읍을 옮겨 피하리로다. 사마이가 나서며 불가하옵니다. 우금의 무리가 패한 것은 물에 잠겼기 때문이지 싸움을 못한 까닭은 아니 그것이 국가 대계에 아무 손실이 없사옵니다. 이제 손곤과 유비가 서로 불화한 터에 운장이 뜻을 얻었으니 손곤이 필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사자를 동으로 보내 이해를 따져서 설복하게 하시고 손곤으로 하여금 가만히 군사를 일으켜 운장의 뒤를 엄습하게 하시며 성공한 날에는 강남의 땅을 떼어 손곤을 주겠다고 하시면 번성의 위급함이 절로 풀어질 줄 나옵니다. 하며 말하고 또 주부 장제도 중달의 말이 옳습니다. 이 길로 곧 사자를 동으로 보내며 구태여 도읍을 옮기셔서 인심을 소동하게 마십시오. 하고 권한다. 조조는 그들의 말을 조차 천도는 하지 않기로 했으나 탄식하며 여러 장수에게 말했다. 우금이 나를 따른 지 30년에 어짜여 급한 때 가서는 도리어 방덕만 못하겠소. 이제 한편으로는 사자를 시켜서 동호에 글을 보내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대장 하나를 내어 운장의 얘기를 꺾어야겠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계하에서 한 장수가 소리에 응해서 나선다.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조조가 보니 서황이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정예병 5만 명을 내서 서왕으로 대장을 삼고 여건으로 부장을 삼아 날을 정해서 기병하여 양릉파에 이르러 군사를 주둔해 놓고 강동에서 응원이 있기를 기다렸다가 나가서 치게 했다. 한편 손건은 조조의 서신을 받아보고 나자 흔연히 응낙하고 즉시 답서를 써서 사자에게 주어 먼저 돌려보낸 다음에
문무관원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장소가 나서서 말했다. 근자의 들음에 운장이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베어 그 위명이 천하에 진동하므로 조조가 도읍을 옮겨서 그 예봉을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번성이 위급하게 되어서 사자를 보내 구원을 청하는 것이니 일이 정해진 뒤에 혹시 번복이나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손권이 미처 말을 내기 전에 문득 호하는 말이 여몽이 작은 배를 타고 육구에서 왔는데 만나 뵙고 아랠 일이 있다고 한다. 손권이 불러들여서 물으니 여몽이 아랜다. 지금 운장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번성을 애우고 있으니 그가 멀리 나간 틈을 타서 형주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권이 말한다. 나는 북으로 가서 서주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소? 조조가 멀리 하북에 있어서 미처 동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또 서주에는 지키는 군사도 많지 않으니 가기만 하면 자연히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세가 육전에 이롭지 수전에는 불리해서 설사 쳐서 얻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우선 형주를 취해서 장강 일대를 다 차지한 다음에 따로 좋은 도리를 차리느니만 못할까 합니다. 나도 본래 형주를 취하려 하고 있었소. 먼저 한 말은 경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소. 경은 속히 준비하시오. 내 잇따라 바로 군사를 일으키겠소. 여몽이 손군과 하직하고 육구로 돌아오자 초마가 들어와서 고한다. 장강 연안으로 20리 혹은 30리마다 높은 언덕 위에 봉화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들으니 형주의 군마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몽은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쉽게 도모하기 어렵겠구나. 내 그걸 모르고 오후 면전에서 형주를 취하시라 권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좋을 도리가 나지 않아서 여몽은 마침내 병을 칭탁하여 나가지 않고 손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하게 했다. 손군은 여몽이 병으로 누웠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때 육손이 나서며 말했다. 여자명의 병은 거짓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손군이 분부했다. 백원이 그게 거짓인 줄 아니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네. 육손은 명을 받고 바로 그날 밤에 육구 영차 안으로 가서 여몽을 찾아갔다. 만나보니 과연 여몽의 얼굴에 병색이라고는 없었다. 저는 오후에 분부를 받들어 병원을 탐문하러 온 길입니다. 천한 몸에 병이 좀 난 것을 구태여 찾아올 일이 무엇이오? 오후께서 공에게 모처럼 중임을 맡기셨는데 때를 타서 움직이려 아니하시고 부질없이 울울한 마음을 품고 계시니 어쩐 영문입니까? 여몽은 육손을 뻔히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육손은 다시 한마디 했다. 저에게 장군의 병원을 고칠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번 써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듣자 여몽은 곧 좌우를 물리치고 물었다. 백원의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주오. 육손은 웃으며 말했다. 장군의 병원이란 형주의 정돈된 병마와 장간 연안에 봉화대가 있다는 데서 생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계책을 쓰시면 장강 연안에 봉화대 지키는 군사로 하여금 불을 들지 못하게 하고 형주 군사들의 손을 묶고 항복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몽은 놀랐다. 백원의 말이 바로 내 배부를 꿰뚫어 본 것 같소. 어디 좋은 계책을 좀 들려주오. 운장이 자기를 영웅으로 믿어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가 꺼리는 것은 장군 한 사람입니다. 장군은 이 기회를 타서 병을 칭탁하여 벼슬을 그만두시고 육구를 지키는 소임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시켜 머리를 숙여 관공을 찬미하게 해서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면 그가 필시 형주 군사를 모조리 거둬 번성으로 향할 것입니다. 형주의 대비만 없게 되거든 주나라 병사 500명으로 기이한 계책을 써서 엄습하십시오. 그러면 형주는 곧 우리 수중에 들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오. 여몽은 크게 기뻐하며 병을 칭탁하여 글을 올리고 사직했다. 육손이 돌아와서 손권을 보고 그 계책을 자세히 이야기해서 손권은 여몽을 불러올려 건업에서 병을 치료하게 했다. 여몽이 당도하여 손권을 뵈니
손권이 묻는다. 육구의 소임은 중요한 것이오. 예전에 주공근이 자기 후임으로 노자경을 천거했고 뒤에 자경이 또 경을 천거해 대신하게 했소. 이번에는 경이 또한 재주와 인망을 겸한 사람을 하나 천거해서 경을 대신하게 함이 좋겠소. 만약에 인망이 높은 사람을 쓰고 보면 운장이 반드시 대비할 것입니다. 육손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리함이 깊고 아직 이름이 그리 나지 않았으므로 운장이 꺼리지 않는 터이니 그를 등용하셔서 신의 소임을 대신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곧 육손을 편장군 우도독으로 삼아서 여몽을 대신하여 육구를 지키게 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큰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육손은 사양했다. 그러나 손권이 자명이 경을 천거했으니 반드시 틀림없을 것이라. 경은 결코 사양하지 마라. 하고 말해서 그는 마침내 절하여 인수를 받고 밤도와 육구로 갔다. 육손은 마병, 보병, 수병, 3군의 인계를 받고 나자 곧 서찰 한 통을 써서 명마와 진귀한 비단과 주육 등 예물을 갖추어 사자로 하여금 번성으로 가지고 가서 관공에게 바치게 했다. 이때 관공은 화살에 맞은 상처를 조리하느라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忽然 보고가 들어왔다. 강동의 육구를 지키는 장군 여몽이 병이 위중해서 손권이 그를 불러다가 조리를 시키고 근자의 육손으로 대장을 삼아 여몽 대신 육구를 지키게 했사옵니다. 그 육손의 사자가 그럴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특히 장군을 뵙겠다고 하옵니다. 관공은 곧 불러들이라 하여 사자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중무가 견식이 짧아서 그런 어린아이로 대장을 삼았구나. 사자는 땅에 부복하고 아뢰었다. 육장군이 서신과 예물을 받들어 올려 첫째는 군우께 치하하고 둘째는 두 집의 화평과 우호를 구하는 바이니 부디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관공이 글을 받아 뜯어보니 글의 사연이 극히 겸손하고 또 은근하다. 관공은 보고 나자 얼굴을 쳐들고 크게 웃은 다음에 좌우로 하여금 예물을 거두게 하고 사자를 돌려보냈다. 사자는 돌아가서 육손을 보고 말했다. 관공이 매우 기뻐하면서 강동을 근심하는 눈치가 없었습니다. 육손은 크게 기뻐하고 가만히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더니 과연 관공이 형주를 지키고 있는 군사 태반을 번성으로 옮기고 상처가 낫기를 기다려서 곧 진병하려 한다는 것이다. 육손은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밤도와 사람을 손권에게로 보내 이 일을 고했다. 손권은 여몽을 불러서 물었다. 운장이 과연 형주 군사를 걷어다가 번성을 치려고 하니 형주를 공격할 시기가 왔나 보오. 경은 한번 내 아우 손교와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가시지 않겠소. 본래 손교의 자는 숙명이니 손권의 숙부 손정의 둘째 아들이다. 주공께서는 만약에 저를 쓰겠으면 단지 저만 쓰시고 만약에 숙명을 쓰겠으면 단지 숙명만 쓰십시오. 전일의 주유와 정보가 좌우 도독으로 있을 때 매사를 비록 주유가 결정하여 조처하기는 했으나 정보는 동호의 오랜 신하로서 주유 아래에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서로 불화하게 지내다가 뒤에 주유의 재주를 보고서야 비로소 경복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의 재주는 주유에게 미치지 못하고 숙명과 주공의 친함은 정보보다 더하니 함께 일을 맡는다면 혹시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여몽이 말하니 손권은 크게 깨닫고 마침내 여몽으로 대도독을 삼아서 강동의 인마를 다 거느리게 하고 손교는 뒤에서 양초를 접응하게 했다. 여몽은 절하며 살해하고 군사 3만 명을 점거하여 쾌선 80여 척에 나누어 싣고 가기로 하는데 물에 익숙한 자들을 뽑아 장사꾼 모양으로 꾸며서 모두 배기를 입혀 배 위에서 노를 젓게 하며 정예병을 선창 깊은 데다 감춘 다음 한당, 장음, 주연, 반장, 주태, 서성, 정봉 등 7명의 대장으로 하여금 서로 뒤를 이어나오게 하고 그 외의 장수는 모두 오후를 따라서 후군이 되어 지원하게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자를 시켜 조조에게 글을 보내 곧 친병에서 운장의 뒤를 엄습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 육손에게 이 일을 날린 다음 백이 입은 사람들을 시켜서 쾌선을 몰아 심양강을 향해 진출하도록 했다. 주야로 배를 저어 북쪽 언덕이 이르렀는데
강변 봉화대 위에 수직 군사가 이것저것 까다롭게 캐묻는 것을 동호 사람들이 우리는 다 객상인데 강에서 풍랑을 만나 이리로 바람을 피하러 왔소 하고 곧 재물을 내서 봉화대 지키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니 군사들이 그 말을 믿고 마음대로 강변에 배를 대게 했다. 그날 밤 이경쯤에 배에 숨어있던 정예병이 일제히 나와 봉화대의 병사들을 잡아서 묶어놓고 암호 한 번에 80여 척 쾌선에 타고 있던 정예병이 일제히 손을 써서 가장 중요한 봉화대의 수직 군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로잡아 배에 가뒀다. 그러고는 그 길로 유유히 군사를 이끌고 형주를 치려고 가는데 아무도 이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 형주 가까이 이르자 여몽은 강변 봉화대에서 잡은 군사들을 좋은 말로 위로하고 각각 큰 상을 내린 다음 성문을 속여서 열게 하고 성 안에 들어가 불러와서 군호로 삼게 했다. 봉화대를 지키던 군사들이 명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여몽은 곧 그들을 앞서게 했다. 그들이 한밤중이나 되었을까 하여 성 아래 이르러 문을 열라고 외쳤다. 물리는 그것이 형주 군사들임을 알아보고 성문을 열어주었다. 군사들이 일시 아우성치며 들어가 성문 안에서 군호의 불길을 들자 동호 군사들은 일제히 밀고 들어가서 형주를 점령해버렸다. 여몽은 군중의 영을 전해서 만약에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이고 민간의 물건을 단 하나라도 취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다스리리라 하고 원래 있던 관리들을 다 그 자리에 있게 하며 관공의 가솔들은 다른 집을 마련해주고 외인이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손권에게 고했다. 하루는 큰 비가 오는데 여몽이 말에 올라 3-4기를 거느리고 성문을 순시하려니까 민간에 삿갓을 가져다 갑옷을 덮어놓는 자가 있다. 여몽이 좌우를 호령해서 잡아내 물어보니 바로 자기와 동양 사람이다. 내가 비록 나와 동양이나 내 호령이 이미 난 뒤에 그대가 알고서도 범했으니 마땅히 군법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 사람이 울며 아랜다. 제가 관에서 내린 갑옷이 비에 젖을까 하여 잠깐 갖다 덮은 것이지 결코 사사로이 쓰는 것은 아니오니 장군께서 부디 동양의 정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그대가 갑옷을 덮느라고 한 일인 줄은 아나. 그래도 종시 취하지 말라는 민간의 물건을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좌우를 꾸짖어 끌어내 목을 베어 무사람들에게 보인 다음 그 시신을 걷어 울면서 장사 지내주었다. 이로부터 3군이 모두 두려워하여 군령을 범하는 자가 없었다. 하루가 못되어 손권이 무리를 거느리고 당도해서 여몽은 성에서 나가 그를 영접해 관하로 돌아왔다. 손권은 그를 위로하고 나서 반준을 치중으로 삼아서 형주를 다스리게 하고 옥에 갇혀있던 우금을 풀어주어 조조에게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백성을 안무하며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고 연석을 베풀어 경하했다. 손권이 여몽을 보고 형주는 이미 얻었으나 공안의 부사인과 남군의 미방 이 두 곳은 어떻게 하면 찾겠는가 하고 묻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섰다. 구태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쏠 것도 없이 제가 새치 혀로 공안의 부사인을 설득해서 항복토록 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보니 우번이다. 중성에 어떤 좋은 계책이 있기에 부사인을 항복시키겠다고 하오. 제가 어려서부터 부사인과 교분이 두터우니 만약에 이해를 가지고 설득하면 반드시 항복할 것입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우번으로 하여금 5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공안으로 가라고 했다. 이때 부사인은 형주가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영을 내려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고 있었다. 우번이 와서 보니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라 글을 써서 화살에 매어 성중으로 쏘아 넣었다. 군사가 이것을 집어 부사인에게 바쳤다. 부사인이 펴보니 항복하라는 뜻이다. 그는 관공이 자기를 벼르던 일이 불현듯 생각나서 빨리 항복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여 즉시 성문을 크게 열어 우번을 성중으로 청해드렸다. 두 사람은 인사수작을 마치자 각기 예정을 이야기했는데 우번이 오후에 천성이 관대하고 도량이 넓은 것과 어진 일을 예로서 대접하는 것을 말하니 부사인은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길로 우번과 함께 인수를 가지고 형주로 와서 항복했다.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그로 하여금 도로 공원을 가서 지키게 하려고 하니 여몽이 가만히 손군에게 권한다. 아직 운장을 사로잡지 못했는데 부사인을 그대로 공원에 머물러 있게 하시면 앞으로 반드시 변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남군으로 보내서 미방을 초항하게 하느니만 못할 듯합니다. 손권은 부사인을 불렀다. 미방에 경과 교분이 두텁다고 하니 경이 가서 불러다가 항복하게 하면 내 마땅히 큰 상을 주리다. 부사인은 개연히 응낙하고 10여 기를 데리고 남군으로 미방을 항복시키러 갔다. 오늘날 공안이 지킬 듯 없는 것을 보니 그 전에 왕보 말이 과연 옳았구나. 대체 부사인의 이번 길이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